늦은 봄 아스팔트 위로 뜨거운 햇살이 뻗쳐 있었다. 오후 2시 아지랑이 너머로 마당 끝 담벼락에 기대선 채 김학수 씨는 묵묵히 담배를 피웠다. 햇볕에 그을린 얼굴, 주름 사이로 스며드는 땀방울은 오래된 노동의 자취였다. 바람은 불지 않았고 마당 위는 고요했으며 그 고요함 속에서 말라가는 아버지의 마음만이 유독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그날 아들 김진영이 문을 두드렸다. 고개만 빼꼼히 내민 얼굴, 어색한 미소, 잊혀진 기억이라도 끄집어내려는 듯한 눈빛. 그러나 김학수 씨는 문턱도 넘기지 않고 소리쳤다. 어딜 찾아와서 아는 척을 해. 돌아가라. 그 목소리는 대지 위로 쩌렁쩌렁 울려 퍼졌고 아들 진영의 어깨는 움찔렸다. 김학수의 마음 깊은 곳에서 오래 묻어두었던 분노와 슬픔이 다시금 잔잔히 일렁거렸다. 너희가 내 등을 칼로 찔렀을 때 나는 그 칼을 빼내느라 몇 년을 아파했다. 그는 무릎을 꿇었고 연신 고개를 조아렸다. 아버지,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하지만 김학수 씨는 고개조차 돌리지 않았다. 한때 그토록 사랑을 주었건만 아버지 집을 빼앗고 고시원으로 내쫓아낸 아들 김진영이 용서해달라고 빌고 있다. 김학수는 생각에 잠긴다. 내가 너를 어찌 키웠는데, 너와 내가 얼마나 서로를 의지하며 살아왔었는데, 이제 와서 나를 홀대하며 나에게 수치를 주었던 너를 용서할 수가 없구나. 아들과 함께한 세월들이 오늘 학수의 가슴을 더욱 아프게 한다. 아들 진영이가 7살 되던 해, 그 해 겨울은 유독 매서웠다. 눈은 자주 내렸고 아침마다 김학수의 집 처마 밑엔 고드름이 자랐다. 눈 오는 날도 김학수는 새벽같이 작업복을 챙겨 입었다. 보일러 고치러, 누수 잡으러, 공사 현장으로 뛰면서 열심히 살았다. 어느 날 시장에 나간 아내가 횡단보도 트럭에 치여 교통사고로 즉사했다. 장례식이 끝나고 집에 돌아오니 조용했다. 아내의 자리가 고스란히 비어 있었다. 그 빈자리를 채운 건 7살 아들의 눈망울이었다. 아빠, 엄마는 어디 간 거야? 김학수는 말없이 아들을 끌어안았다. 그날 밤 그는 처음으로 아이 앞에서 울었다. 그리고 속으로 다짐했다. 이 아이만큼은 절대 외롭지 않게 키워야지. 그날부터 김학수는 아버지이자 어머니였다. 하지만 그건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었다. 김학수는 도시락을 2개 쌌다. 하나는 진영이 것, 하나는 자기 것. 가끔은 김이 빠진 국, 때로는 반찬 하나 없는 밥. 아침마다 진영이의 머리를 빗겨주고 운동화를 신겨 보내며 다짐했다. 얘한텐 엄마 없는 티 안 나게 하자. 몇 주가 지나서 보험금이 들어왔다. 김학수는 허투루 쓰지 않았다. 그는 곧장 부동산을 돌며 괜찮은 주택 매물을 알아봤다. 단독주택이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서울은 무리였다. 서울 외곽으로 골라 산 집은 오래된 주택가 골목에 있었다. 지은 지는 꽤 되었지만 벽체는 튼튼했고 하수관도 비교적 상태가 괜찮았다. 작은 방 2개, 거실 하나, 부엌과 욕실. 단출했지만 아버지와 아들 둘이 지내기엔 충분했다. 매달 생활비를 줄여가며 조금씩 리모델링도 했다. 도배는 직접 했고 전기공사는 친구의 도움을 받아 싸게 해결했다. 햇빛이 잘 드는 작은 거실엔 이케아에서 중고로 산 책장이 놓였다. 거기엔 진영이의 동화책, 참고서, 아빠가 보던 기사 모음들이 함께 꽂혀 있었다. 그는 이 집에서 다시 사람답게 살고 싶었다. 단지 버티는 것이 아니라 아이를 제대로 키우며 살아가는 삶. 진영이는 착하고 똑똑한 아이였다. 어린 시절부터 남 앞에 나서길 좋아하진 않았지만 뭐든 묵묵히 잘 해냈다. 학교에서 상을 받아오면 김학수는 퇴근길에 떡볶이를 사오곤 했다. 고작 2,000원짜리 간식이었지만 둘은 그것만으로도 배를 두드리며 웃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엔 언제나 아버지로서의 갈증이 남았다. 더 해주고 싶었고, 더 먹이고 싶었고, 더 안아주고 싶었다. 아빠는 괜찮으니까 너만큼은 뭐든 부족하지 않게 해주고 싶다.
그래서 김학수는 늦게까지 일했다. 보일러 수리, 누수 작업, 전등 교체까지 가리지 않고 공사일을 다 했다. 휴일에도 부르면 나갔다. 그에겐 아들 하나가 전부였다. 내 아들 진영이의 삶에 그늘을 들이우지 않으려 자신은 그늘 속에서 묵묵히 걸었다. 하지만 마음 한켠에는 늘 아쉬움이 남았다. 방과 후 영어학원도 보내주었고 교복도 계절 바뀔 때마다 새로 맞춰줬다. 간식, 수업료, 체험학습, 방학 영어 캠프까지. 기술직으로 쉴 새 없이 뛰었고 손에 물 마를 날은 없었지만 그는 아들 진영에게 아낌없이 쓰는 사람이었다. 아빠는 괜찮으니까 너만큼은 뭐든 부족하지 않게 해주고 싶다. 그게 김학수가 가진 철칙이자 자존심이었다. 남들은 딱 벌어 딱 쓰는 인생이라 말할지 몰라도 그는 그 안에서 아이에게 줄 수 있는 건 다 주었다. 자식 키우는데 인색했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 좁지만 햇살 잘 드는 집에서 김학수는 아들 진영과 함께 살아갔다. 둘이 나란히 앉아 식탁에서 라면을 끓여 먹고 주말이면 치킨도 먹고 빨래를 개며 장난을 주고받았다. 그런 평범한 날들이 때로는 가장 찬란한 기억이 되곤 한다. 초등학교 5학년 운동회 때 진영이는 달리기 대표로 선발됐다며 들뜬 얼굴로 뛰어와 말했다. 그날 김학수는 작업복 대신 깨끗한 반팔 셔츠를 입고 운동장으로 향했다. 경기 내내 사람들 사이에 앉아 카메라를 들고 아들을 찾았다. 진영이의 작은 등이 출발선에서 구부정하게 준비 자세를 취하고 있었다. 뛰기 시작하자 작은 몸이 바람을 가르고 앞으로 나아갔다. 2등이었다. 하지만 진영은 환하게 웃으며 김학수에게 달려왔다. 아빠, 나 뛰는 거 봤어? 그럼 봤지. 우리 아들. 진짜 멋졌어. 그날 집에 돌아오는 길에 김학수는 치킨을 사주었고 진영은 다 먹고 나서 아빠, 운동회 와줘서 고마워요. 라고 말했다. 김학수는 아무 말 없이 웃으며 머리를 쓰다듬었다. 그 순간 하루의 피로가 다 사라지는 듯했다. 다음 해 여름 김학수는 단양으로 1박 2일 여행을 다녀왔다. 평소 바쁘다는 핑계로 먼 데를 가지 못했지만 진영이의 초등학교 졸업을 기념하고 싶어 어렵게 시간을 냈다. 패러글라이딩은 돈이 많이 들어서 못했지만 도담 삼봉을 배경으로 사진도 찍고 밤에는 근처 시장에서 순대국밥을 먹었다. 진영이는 시장에서 1,000원짜리 토이건 하나를 사고 좋아했다. 둘은 강가 산책로를 걸으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다. 아빠는 어릴 적 꿈이 뭐였어요? 그냥 하루 세끼 잘 먹고 따뜻한 집에서 자는 거. 내 꿈은 로봇 만드는 사람이에요. 나중에 아빠한테 로봇 선물할게. 그날 밤 싸구려 모텔의 좁은 침대에서 김학수는 진영이의 이불을 덮어주며 조용히 중얼거렸다. 아빠는 너 덕분에 이미 부자야. 중학생이 된 진영이는 과학과 수학에 유독 흥미를 보였다. 학교 과학탐구대회에서 상을 타왔고 고등학교 진학 상담에서도 이공계 쪽 진학을 꿈꿨다. 진영이 혼자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해 모은 돈으로 김학수에게 손목시계를 하나 선물했다. 김학수는 시계를 풀어 상자에 넣으려다 다시 손목에 찼다. 그 뒤로 그는 작업장에서도 시장에서도 그 시계를 차고 다녔다. 누가 물으면 늘 자랑했다. 우리 아들이 직접 사준 거라오. 이런 일상들 속에서 김학수는 나는 잘 살고 있구나. 이 아이가 잘 자라기만 하면 더 바랄 게 없구나. 싶은 마음으로 살았다. 고3 겨울, 날이 유난히 추웠던 어느 날이었다. 김진영은 입시 결과가 뜨는 컴퓨터 화면 앞에 말없이 앉아 있었다. 김학수는 일을 마치고 돌아와 땀에 젖은 옷도 벗지 않은 채 진영의 어깨 너머로 화면을 슬쩍 바라보았다. 합격. 서울에 있는 S대학교 수의학과. 그 옆에 작게 쓰인 글자가 김학수의 눈에 들어왔다. 신입생 전액 장학금 대상자. 이게 뭐냐? 장학금 받았어요, 아빠. 전액이래요. 그게 다 면제된다는 거냐? 네, 등록금도 입학금도 다요. 말을 하다 말고 김진영이 갑자기 김학수에게 머리를 숙였다. 아빠,
고맙습니다. 정말 아빠 덕분이에요. 김학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저 무거운 손으로 진영의 등을 몇 번 두드릴 뿐이었다. 코끝이 시큰해져 오는 걸 들키고 싶지 않아 괜히 창문 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바깥에는 첫눈이 조용히 내리고 있었다. 그날 밤 김학수는 고깃집에 가서 삼겹살을 맛있게 구워주었다. 오랜만에 아들 앞에서 어깨를 으쓱이며 말했다. 우리 아들, 이제 사람 살리는 수의사 되는 거지. 사람이 아니라 동물이요. 동물도 사람 못지않게 귀한 생명이지. 진영은 웃었다. 그리고 그 웃음은 그날 김학수에게 세상 어떤 상보다도 소중한 상처럼 느껴졌다. 그해 2월 서울의 진눈깨 비가 흩날리던 아침. 김학수는 공구 가방 대신 정장을 꺼내 입었다. 살면서 몇 번이나 입어봤을까. 먼지를 털고 주름을 펴고 단추 하나하나를 채우면서 마음속으로 중얼거렸다. 오늘은 내 인생에서 가장 좋은 날이다. 전날 저녁에도 일이 들어왔다. 배관이 터졌다고 급하게 도와달라는 연락이었다. 하지만 김학수는 단호히 말했다. 오늘은 안 됩니다. 우리 아들 졸업식입니다. 누가 보면 과장이라 하겠지만 김학수에게는 진심이었다. 엄마 없이 키운 아들. 교복 한 벌을 사줄 때도 마음이 아릿했던 날들. 그 아들이 서울 S대학교 수의학과를 졸업하는 날이다. 그것도 장학금으로 입학하고 상위 성적으로 졸업하는 아들이다. 졸업식장엔 수많은 부모들과 졸업생들로 북적였다. 꽃다발을 들고 선 김학수는 아들을 찾기 위해 두리번거렸다. 그리고 멀리서 졸업가운을 입고 친구들과 웃고 있는 진영을 보았다. 그 순간 김학수의 눈이 붉어졌다. 내가 뭘 얼마나 잘했다고. 이렇게 잘 자라줘서 고맙다. 진영아. 졸업식이 끝나고 사람들로 북적이는 캠퍼스 한쪽. 진영은 친구들과 인사를 나눈 뒤 아버지가 서 있는 쪽으로 걸어왔다. 김학수는 여전히 졸업장과 꽃다발을 양손에 들고 서 있었고 그 얼굴에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감정이 교차하고 있었다. 진영은 살짝 웃으며 말했다. 아빠, 잠깐만요. 그러곤 자신이 쓰고 있던 학사모를 벗어 아버지 머리 위에 살며시 씌워주었다. 김학수는 어리둥절한 얼굴로 아들을 바라봤다. 이게 뭔 짓이냐? 아빠가 받아야 할 학사모예요. 제가 오늘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건 아빠 덕분이에요. 사람들이 쳐다보든 말든 진영은 그 자리에서 아버지를 안았다. 살며시 어깨를 토닥이는 그의 손길이 오늘의 햇살보다 따뜻했다. 학사모를 쓴 김학수의 모습은 조금 어색했지만 그 순간만큼은 누구보다 자랑스러운 얼굴이었다. 마치 자신이 수의학과를 졸업한 것처럼 가슴이 벅차올랐다. 그날 찍힌 사진 속엔 검은 학사모를 쓰고 뻣뻣하게 웃고 있는 김학수와 그 옆에서 해맑게 웃고 있는 진영이 있었다. 그리고 그 사진은 김학수의 작은 단독주택 거실 벽 한쪽에 진영이가 장가 갈 때까지 걸려 있었다. 토요일 오후 김학수는 아침부터 대청소를 했다. 부엌 환풍기까지 닦아낸 건 참 오랜만이었다. 마루 유리창도 거듭 닦고 식탁보도 새 걸로 바꿨다. 진영이가 여자친구를 데려온다 했다. 김학수는 괜히 몇 번이고 시계를 들여다봤다. 2시가 조금 넘자 대문 밖에서 진영의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다. 아빠, 나 왔어. 그리고 곧 이어진 맑고 또렷한 여자 목소리. 안녕하세요. 진영 씨 아버님 되시죠? 처음 인사드립니다. 저는 이윤서라고 해요. 단정한 옷차림에 예의 바른 말투. 김학수는 첫눈에 그녀가 마음에 들었다. 얌전하지만 자기 생각은 분명히 가진 듯한 눈빛. 그리고 말할 때마다 살짝 올라가는 미소가 있었다. 진영은 여자친구가 동물보호 NGO에서 일하는 기획팀 간사라고 했다. 두 사람은 몇 년 전 유기견 치료 캠페인에 함께 참여하다 알게 되었고 그 뒤로 교류를 이어오다 연인이 되었다고 했다. 김학수는 윤서를 향해 잔잔히 웃으며 말했다. 그래. 반가워. 먼 길 오느라 고생했네. 들어와요.
작은 식탁에 셋이 마주 앉았다. 김학수가 정성껏 준비한 된장찌개와 제육볶음, 겉절이가 놓였다. 윤서는 연신 감탄하며 말했다. 직접 요리하신 거예요? 진영 씨가 아버지 손맛이 최고라고 하던데 진짜였네요. 김학수는 괜히 어깨를 한번 으쓱하고는 말없이 된장찌개의 간을 다시 봤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집안의 웃음소리였다. 식사가 끝난 뒤 진영은 설거지를 하겠다며 일어났고 윤서는 마루에 앉아 물을 마시고 있었다. 그 틈에 김학수가 조용히 말했다. 진영이가 좀 고지식해요. 융통성 없는 면도 있고. 근데 마음은 따뜻한 놈이에요. 잘 부탁하겠습니다. 윤서는 조용히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 순간 김학수는 가슴이 조금 놓였다. 그날 밤 진영은 방에서 오랜만에 편하게 웃고 있었고 김학수는 마루에 혼자 앉아 막걸리 한 잔을 따랐다. 달빛이 유난히 밝은 날이었다. 그래, 저 아이가 웃고 있으면 됐다. 난 내 할 일 다 한 거지. 결혼식 날짜가 정해지고 두 집안의 상견례도 무난히 끝났다. 진영은 여느 때보다 밝았고 윤서 역시 그 곁에서 늘 미소를 머금고 있었다. 김학수는 마음속으로 몇 번이고 다짐했다. 그래, 내 자식이 잘 산다는데 뭘 더 바래. 그러던 어느 날 진영이 조심스레 말을 꺼냈다. 아빠, 윤서 어머니께서 그러시는데 결혼 전에 우리 집 명의를 제 이름으로 해두면 안 될까? 그래야 결혼을 허락하시겠대. 김학수는 젓가락질을 멈췄다. 잠시 정저 마루에 놓인 시계 초침 소리만 유난히 크게 들렸다. 그게 무슨 말이냐? 장모님 말씀은 아버지 혼자 계신 집이니까 저희 신혼집 대신 여기 명의를 제 이름으로 돌리면 살림은 그쪽에서 따로 얻어주시겠대. 아빠는 계속 여기 계시면 된다고. 진영은 끝까지 조심스레 말했다. 그 말이 어떤 무게로 아버지의 가슴에 내려앉을지 알면서도 이제는 더는 외면할 수 없는 현실이었다. 김학수는 묵묵히 마루 밖으로 나가 담배를 꺼냈다. 오래 끊었던 담배였지만 오늘은 이상하게 손이 갔다. 불을 붙이지도 못한 채 그는 담배만 몇 번 뒤집었다. 작은 집이었지만 서울 외곽이지만 강남도 아주 가까운 곳에 자리한 이 단독주택은 아내가 남긴 보험금으로 장만한 유일한 재산이었다. 아내의 가슴 아픈 피값이다. 반지하 수리 공사 현장에서도 허리 굽혀 모은 돈에 조금씩 다듬고 수리하며 가꾸어온 집이다. 이 집은 단지 집 그 이상이었다. 그러나 아버지로서 그는 언젠가 이 집을 아들에게 넘겨줘야 한다는 사실도 알고 있었다. 김학수는 결국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내 이름으로 해라. 그러나 명심해라. 대신 난 이 집을 죽을 때까지 떠나지 않는다. 여기가 내 마지막 자리다. 네, 아버지. 진영은 울컥했다. 하지만 끝내 아버지의 눈을 마주보지 못했다. 그날 밤 김학수는 안방 문을 닫고 오래된 앨범을 꺼냈다. 진영이 아기였을 때 아내가 손수 입혀준 노란 내복, 초등학교 운동회에서 2등하고 받아온 하늘색 리본, 앨범 위에 내려앉은 먼지를 손바닥으로 쓸어내며 김학수는 나직이 혼잣말했다. 그래, 너 잘 살아라. 이 집이든 뭐든 아버지한텐 내가 잘 사는 게 전부다. 결혼식 당일 아침 김학수는 유난히 손에 힘이 들어갔다. 그의 옷장에는 몇 년 동안 입지 않은 양복이 쌓여 있었다. 하지만 오늘은 다르다. 윤서가 고른 그 양복을 입어야 했다. 결혼식 며칠 전날 윤서는 예식장을 준비하러 가면서 김학수에게 양복을 건넸다. 너무나 정성스럽게 고른 옷이라 그의 손길이 묘하게 전해졌다. 너무 잘 어울리시네요, 아버님. 김학수는 순간 얼떨떨했다. 고맙구나. 그가 말없이 양복을 받아들고 윤서의 얼굴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자신이 아는 윤서와는 달리 그녀의 눈빛 속에는 진심 어린 배려가 묻어 있었다. 그가 아는 윤서는 이제 단순한 며느리가 아닌 자신의 일부처럼 느껴졌다. 윤서가 준 그 양복이 그의 외로움을 조금이라도 덜어줄 수 있는 것만 같았다. 결혼 전 집 명의를 아들 이름으로 넘긴 지 벌써 몇 달.
아침마다 다림질한 유니폼을 입고 신문을 챙겼다. 김학수는 아들이 결혼하기 2년 전부터 아파트 단지에서 경비원으로 일한다. 몸은 전보다 느려졌지만 아직 건강하게 움직일 수 있었고 무언가를 하고 있어야 마음이 편했다. 김경비님 안녕하세요. 출근하는 주민들이 밝게 인사할 때면 김학수는 모자를 벗으며 깍듯이 인사를 돌렸다. 좋은 하루 되세요. 경비실엔 전기난로 하나와 새벽에 사온 우유 한 통. 창밖으로는 아이들이 학교 가는 모습이 보이고 가끔은 진영이 어릴 때가 떠오른다. 겨울이면 얼어붙은 손으로 김밥을 싸들고 운동회에 갔던 날. 비 오는 날이면 진영이 흠뻑 젖어 돌아와 수건으로 머리를 말려주던 저녁. 지금 김학수는 아파트 안팎을 돌며 불법 주차를 체크하고 택배 상자를 나르고 때로는 엘리베이터 고장 접수도 받고 있다. 남들이 보기에 평범한 일상이지만 그는 마음속으로 늘 되는다. 난 지금도 아버지다. 자식에게 손 안 벌리고 내 자리에서 부끄럽지 않게 사는 아버지. 가끔은 진영의 결혼식 사진을 휴대폰으로 꺼내본다. 그 사진 속 진영의 웃음은 여전히 눈부시다. 윤서도 곁에서 다정한 눈빛을 보내고 있다. 그걸 보면 김학수는 오늘 하루도 잘 견뎌낸 듯해진다. 자신이 조금씩 사라지는 세월 속에서도 그래도 아직은 필요한 사람이라는 감각. 그게 그를 아침마다 유니폼 앞으로 다시 세운다. 어느 날 저녁, 김학수는 저녁을 준비하고 있던 중 진영이 아버지 집에 들어왔다. 그의 얼굴은 뭔가 결단을 내린 듯한 표정이었다. 아빠, 잠깐 얘기할 게 있어. 진영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김학수는 대답했다. 무슨 일인데? 진영아? 집을 팔려고 해요. 그 한마디에 김학수의 얼굴이 굳어지면서 순간 말을 잃었다. 뭐, 집을 팔겠다고? 왜 갑자기, 왜 그런 일을? 김학수의 목소리가 떨렸다. 진영은 고개를 숙이며 조심스럽게 말했다. 아빠, 제가 동물병원 차릴 준비를 하려면 자금이 필요해요. 장모님이 가게 자리를 좀 도와주시기로 했고 아빠 명의였던 집은 제 이름으로 돌려져 있잖아요. 그래서 아빠 허락받고서 집을 팔려고 해요. 김학수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기분이었다. 그 집은 아내가 떠난 뒤 보험금으로 어렵사리 마련한 터였다. 아들은 결혼 후 따로 나가 살았지만 아버지 집으로서 언제라도 맘 편히 돌아올 수 있는 곳이라 믿었기에 명의를 넘겨주는 데도 큰 망설임이 없었다. 그런데 이제 그 집을 팔고 자신은 나가달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 그럼 난 어디로 가야 하냐? 김학수는 말이 잘 나오지 않았다. 진영은 망설이다가 말했다. 아빠, 우리 집으로 오세요. 이번 기회에 같이 살아요. 그 말에 김학수는 잠시 당황했다. 결혼 후 따로 살던 아들 내외 집에 들어가는 게 마음 편한 일은 아니었다. 하지만 진영은 계속 말했다. 윤서도 아버님이랑 같이 사는 거 괜찮대요. 저희 집 방도 하나 비어 있고 아빠 혼자 계시는 거 저희도 마음이 안 좋았어요. 말은 그럴듯했지만 김학수는 진영의 말이 꼬시는 말투처럼 느껴졌다. 집을 팔기 위해 아버지를 설득하고 있구나. 하지만 정작 자신도 갈 곳이 마땅치 않았다. 김학수는 묵묵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내가 그렇게 말하니 나도 그러마. 마음속은 편치 않았지만 그 또한 가족이라는 틀 안에서 살아야 할 노년을 어렴풋이 느끼고 있었다. 진영은 조용히 아버지에게 다가가 손을 올렸다. 아빠, 정말 미안해요. 아빠가 원하는 대로 해드리지 못해요. 하지만 제 선택을 이해해 주세요. 김학수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마음은 혼란스럽고 아파했다. 하지만 아들의 결정을 이해하려 했으며 여전히 그를 사랑하는 마음을 숨기지 못했다. 아파트 경비원 일은 하루 일하고 하루를 쉬는 고된 듯 고되지 않은 일이다. 오히려 그는 일하는 날이 다행이라 여겼다. 오늘 근무 시작이시죠? 어르신 얼굴이 좋아 보이네요. 같이 근무하는 경비 동료가 웃으며 말하면 김학수는 쓸쓸하게 미소를 지었다. 집에 있는 것보다 배는 낫지. 그의 하루 근무는 정해진 순찰과 쓰레기 분리, 택배 정리 정도였다.
적막한 시간 속에서 라디오 소리에 귀를 기대고 아파트 입구 화단의 흙냄새를 맡으며 조금씩 마음을 추슬렀다. 그러나 집에 있는 날은 달랐다. 그는 새벽에 눈을 떴지만 일부러 늦게까지 방 안에서 머물렀다. 윤서가 부엌을 사용하는 시간, 청소기 돌리는 시간. 그 어떤 소리에도 김학수는 숨죽이며 기척을 감췄다. 아버님 또 거실에 컵 놔두셨네요? 말씀 좀 들으세요. 아버님 드시던 컵도 안 닫으셨잖아요. 몇 번을 말해요. 정신을 어디다 두고 사시는 건지. 날카로운 윤서의 목소리는 아침마다 날선 칼날처럼 김학수의 마음을 베었다. 심지어 TV를 켜는 것도 눈치를 봐야 했다. 볼륨을 오이하로 맞춰야 했고 냄새 나는 음식은 아예 금지였다. 라면 하나 끓여 먹고 나면 창문을 열어두고 환기를 시켜야만 했다. 이 나이에 자취생처럼 산다고 중얼거린 적도 있었지만 그 말조차 누군가 들을까봐 속으로 삼켰다. 하루 쉬는 날이면 하루 종일 마음이 눌려 있었다. 소음도 되지 않는 자신이 마치 짐처럼 여겨지는 느낌. 김학수는 그저 조용히, 아주 조용히 살아가는 중이었다. 아버지, 잠깐 얘기 좀 해요. 저녁 식사를 마치고 김학수가 찻잔을 씻고 나올 때 진영이 식탁 쪽에 앉아 조심스레 말을 건넸다. 그 옆에는 윤서가 말없이 앉아 있었고 두 사람의 분위기는 왠지 무거웠다. 김학수는 수건으로 손을 닦으며 다가갔다. 진영은 몇 번이나 머뭇거리다가 결국 말을 꺼냈다. 아버지, 윤서가 임신했어요. 김학수는 눈이 커지며 잠시 놀랐다가 그래. 윤서야, 고맙다. 축하한다. 기쁜 마음으로 두 사람을 번갈아 바라보며 웃었다. 하지만 진영의 얼굴은 어딘가 어둡기만 했다. 곧이어 그 말이 나왔다. 그래서 아버지, 당분간 집을 좀 비워주셨으면 해요. 뭐, 김학수는 잘못 들은 줄 알았다. 윤서가 임신 초기라 예민하거든요. 안정이 제일 중요해서. 아버지가 계시면 아무래도 신경 쓸 일이 많다고 해서. 그 옆에 앉아있는 윤서는 말 한마디 하지 않았다. 단지 가늘게 고개를 끄덕였을 뿐이었다. 그 조용한 동조가 김학수의 가슴을 더 서늘하게 만들었다. 우리 셋이 같이 산다던 말은 뭐였냐? 나보고 어디로 나가란 말이냐? 진영은 시선을 피했다. 당분간이에요. 고시원 방 얻어드릴게요. 넓고 조용한 데로. 아버지도 불편하시잖아요. 솔직히 젊은 부부랑 같이 사는 게. 김학수는 더는 말을 잇지 못했다. 작은 식탁 위에 놓인 윤서의 머그컵만 하염없이 바라봤다. 그 안에 담긴 미지근한 차보다 더 식은 건 아들의 마음, 그리고 이 집에서의 자신의 자리였다. 고시원 생활은 생각보다 더 고단했다. 좁디 좁은 방, 공용 화장실, 벽 너머로 새어드는 낯선 사람들의 기침 소리. 김학수는 한 달을 버텼지만 그 이상은 마음도 몸도 지치기 시작했다. 결국 작은 원룸을 알아보았다. 경비실에서 일하는 동료가 소개해준 관리비 포함 월세 38만 원짜리 방. 주방이라고 하기에도 민망한 싱크대 하나. 햇빛 한 줌이 비스듬히 들어오는 창문. 그래도 혼자 숨 쉴 공간은 되었다. 이사 날 손수레에 짐을 실어 나르며 그는 스스로에게 말했다. 그래. 이게 어디냐? 비 맞지 않고 눕는 데 있고 밥 해먹을 데도 있잖아. 낡은 양은 냄비 하나, 전기밥솥 하나, 그리고 아들이 어릴 적 그려준 크레파스 그림 한 장. 그걸 조심스레 벽에 붙이며 김학수는 오래된 아버지란 자리에서 이제 홀로 선 김학수라는 사람으로 다시 살아보기로 마음먹었다. 낮에는 아파트 경비실에 나가 근무하고 하루 쉬는 날이면 빨래를 하고 근처 공원에 앉아 시간을 보냈다. 말수는 줄었지만 그는 더 이상 누구에게 불편을 주지 않는다는 사실에 이상한 자유로움과 씁쓸함을 함께 느끼며 살았다. 그날 하늘은 쾌청했지만 마음속은 짙게 흐렸다. 김학수는 조심스레 셔츠에 다림질을 하고 구두에 약간의 광을 냈다. 오랜만에 향수를 뿌릴까 하다 괜히 부담될까 싶어 그대로 주섬주섬 나섰다. 동물병원은 잘 되어 있었다. 간판도 반짝였고 내부에는 사람들이 드나들며 반려동물을 맡기고 있었다. 진영은 병원 안쪽에서 흰 가운을 입고
직원들에게 무언가를 지시하고 있었다. 김학수는 유리문 밖에서 한참을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들어섰다. 아들은 고개를 들고 아버지를 보았지만 얼굴이 굳어졌다. 그 표정이 너무나도 낯설고 차가워서 김학수는 본능적으로 한 걸음 뒤로 물러섰다. 아버지, 무슨 일이세요? 그냥 너도 보고 싶고 개원한 지 좀 됐는데 인사도 못하고 아직도 전화도 안 받고 해서. 진영은 직원들 눈치를 살폈다. 그리고는 아버지를 데리고 병원 구석 상담실로 들어갔다. 아버지 여기 그냥 막 오시면 곤란해요. 내가 여기 오는 게 뭐가 곤란한 건데. 윤서가 아직 출산 후 회복 중이라 예민하고, 그리고 그냥 아버지께서 왔다 갔다 하시는 거 알면 윤서한테 눈치 보이잖아요. 그 말은 뇌를 한번 쿡 찌르더니 곧 심장을 관통했다. 왔다 갔다 왕래도 못하니? 내가 눈치 주는 사람이냐? 진영아? 그런 말이 아니라 그냥 상황이 그렇다고요. 김학수는 더는 말을 잇지 못했다. 그는 조용히 일어나 고개를 숙였다. 학수는 이해할 수가 없었다. 그러나 그래, 바쁘겠구나. 미안하다. 괜히 와서. 그리고 조용히 병원을 나섰다. 문을 나서자 햇살은 여전히 따사로웠지만 김학수의 어깨는 쓸쓸한 그림자에 푹 젖어 있었다. 손주인지 손녀인지도 모른 채 아들 병원의 문턱조차 편히 넘지 못한 채 그는 오늘을 마음속에 또 하나의 생일처럼 새겼다. 내가 아들로부터 버림받은 날. 그 후에 동료 경비 아저씨가 라면을 끓이며 툭 던지듯 묻는다. 아들은 뭐 하냐고? 전에 병원 차린다고 하지 않았어? 김학수는 잠시 젓가락질을 멈추고 얼굴에 짧은 미소를 걸친다. 응, 바쁘지 뭐. 요즘은 연락도 잘 안 와. 말끝을 흐리며 라면, 국물에 눈을 떨군다. 진실을 말하자니 자존심이 허락지 않고 거짓말을 하자니 마음이 아프다. 그래서 그는 바쁘지 뭐. 라는 말로 오늘도 아들을 포장해 준다. 그러곤 생각한다. 그래. 바쁜 거지, 바빠서. 그럴 수도 있지. 하지만 집으로 돌아가는 밤길. 김학수는 자신이 말한 바쁘지 뭐가 누구보다 자신에게 들려주기 위한 말이었다는 걸 안다. 어느 날 오후 갑자기 전화가 왔다. 여보세요. 학수형님, 오랜만입니다. 잘 지내셨죠? 네. 잘 지내지요.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박 사장은 예전에 김학수가 수리 설비 일을 하던 시절 몇 차례 거래를 했던 건축업자였다. 그가 계속해서 말을 이었다. 그게 말입니다. 가평에 형님 돌산 하나 가지고 있다고 하셨죠? 제가 그쪽에 채석장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현장에 가보고 사업성이 있으면 나한테 돌산을 팔아요. 형님 의향은 어떠세요? 김학수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가평에 있는 그 돌산은 김학수가 젊었을 때 아주 오래전에 헐값에 사서 그냥 가지고만 있었다. 본격적인 개발이라기보다는 말 그대로 일부 지역에 쓸 만한 자원이 있다는 얘기였다. 학수는 좋은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다. 좋아. 알아보게나. 라고 그는 대답을 했다. 박 사장은 그런 김학수의 대답에 만족하며 말했다. 그럼 주소 문자로 넣어주시면 제가 현장 방문해 보고 전문가 의견이 어떤지 연락드릴게요. 김학수는 핸드폰 문자로 주소를 보내고 나서 기다렸다. 며칠 후 박 사장이 다시 전화를 걸어왔다. 형님, 계약합시다. 현장 상황은 좋고요. 형님도 알아보시고 시세로 2억 정도면 섭섭하지 않으실 겁니다. 김학수는 그 말을 듣고 잠시 머리가 띵해졌다. 2억이면 꽤 큰 돈이다. 그는 짧은 고민 끝에 결정했다. 그래. 그렇게 하자. 계약이 진행되었고 몇 주 후 매매가 끝났다. 세금 공제를 제외한 1억 7천만 원이 그의 손에 들어왔다. 그 돈은 김학수에게 뜻밖의 회복의 기회를 안겨줬다. 여전히 외롭고 고독했지만 그의 손에 쥔 그 돈은 그에게 새로운 시작을 예고하는 듯했다. 어느 여름날 일이었다. 김학수가 주택 수리 설비 일을 하던 시절 경기도 양평의 한 낡은 시골집에서 지붕을 고치던 중 발을 헛디뎌 비스듬한 기와 위에서 미끄러져서 순식간에 아래로 굴러떨어질 뻔했다.
그때 그 집의 막내 아들이었던 최정우 대학생이던 그가 두 손으로 김학수를 덥석 붙잡아 끌어올려서 구해준 적이 있었다. 아저씨 괜찮으세요? 미끄러운 지붕 위에서 손을 잡아준다는 것은 위험한 일이었다. 김학수는 이 일을 잊지 않고 살았다. 돈을 떼인 현장도 많았고 무시당한 일도 많았지만 젊은 청년이 자신을 구하며 진심으로 걱정해 준 건 평생 가는 기억이었다. 그로부터 수십 년 뒤 경비복을 입고 잠시 쉬던 근처 카페에서 누군가가 조심스럽게 말을 건다. 혹시 양평에서 지붕일 하시던 김학수 아저씨 아니세요? 아저씨 그때 제가 잡아드리지 않았으면 큰일 날 뻔했었잖아요. 아, 정우 아니냐 반갑다 아니. 너 그 뒤로 연락이 없어서 궁금했는데. 잘 지냈나? 네, 아저씨 덕분에요. 지금은 건축업하고 있습니다. 주로 빌라나 단독주택, 다세대 주택을 지어요. 작은 회사지만 직접 현장도 뛰고요. 아저씨 혹시 여유 자금 있으시면 투자해 보세요. 투자라니. 어디에? 이번에 역세권 근처에 땅 하나 잡아서 빌라 지으려고 해요. 사업성이 너무 좋아요. 지금 토지 구매 자금 때문에 투자자 몇 명 받고 있는데 아저씨 여유 있으시면 꼭 하세요. 글쎄, 내 나이 68세야. 이 나이가 되면 투자한다는 게 겁이 나. 역세권이라 바로바로 분양돼요. 너무나 좋은 땅에 지을 거예요. 솔직히 큰 돈은 필요 없습니다. 1억만 투자하세요. 좀 더 여유 되시면 1억 5천 정도 투자하세요. 토지 대금이 조금 모자라서 그래요. 완공 후에는 그 빌라 1층 하나 드릴게요. 공정하게요. 만약 망하면 제가 아저씨한테 빌린 셈 치고 갚겠습니다. 제가 손해는 안 보게 할 겁니다. 김학수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다. 빌라 한 채란 말이 마음에 맴돌았다. 지금 가진 현금으로 할 수 있는 건 한계가 뻔했지만 믿음이 가는 정우였다. 그래. 정우야, 내 돈이란 게 자식 줄 생각도 없던 건데. 내가 그렇게 얘기하니 한번 믿어보지. 대신 계약은 분명하게 해두자. 예, 아저씨. 그 점은 걱정 마세요. 이번에 같이 웃을 수 있게 해드릴게요. 건축은 생각보다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박정우는 약속한 기한보다 한 달 앞서 빌라를 완공했고 김학수를 직접 현장에 초대했다. 공사장에 서 있는 김학수의 눈앞에 말끔하게 지어진 5층짜리 신축 빌라가 우뚝 서 있었다. 분양도 거의 다 되어 간다고 했다. 아저씨, 저기 1층. 바로 그 집입니다. 현관도 따로 있고 마당도 작게나마 있죠. 이게 내 집이란 말이지? 그럼요. 계약대로예요. 아저씨 덕분에 이 사업도 잘 됐습니다. 솔직히 아저씨 돈 아니었으면 땅값이 모자라서 첫 삽도 못 떴어요. 정우는 그 자리에서 잔금을 정리했고 김학수는 잔액 일부로 근처 역세권의 작은 2층 단독주택을 하나 더 매입했다. 정우가 소개해준 매물이었고 빌라 한 채는 월세를 주었다. 단독주택 1층은 학수가 살고 2층은 월세를 놓았다. 김학수는 어느새 빌라 한 채, 단독주택 한 채의 안정적인 임대소득자가 되어 있었다. 이전의 쓸쓸한 고시원, 원룸 생활은 과거가 되었고 이제는 단독주택 1층 집에 혼자 살며 사람답게 아침 햇살을 맞이했다. 경비 일은 계속하고 있다. 일하는 것이 즐겁기 때문이다. 쉬는 날에는 친구들도 만나고 여유롭게 근처 공원을 산책하며 건강도 잘 챙기며 살고 있다. 이 나이에 이만하면 잘 사는 거지 뭐. 그는 스스로에게 말하며 미소 지었다. 한편 그 무렵 김진영은 동물병원 개업 후 경쟁병원과의 출혈 경쟁, 과한 인테리어 대출, 마케팅 실패로 빠르게 수익이 악화되었다. 아들은 투자자와 갈등을 겪으며 점점 위기에 몰려 있었다. 동물병원은 2년 안에 임대료 체납으로 경매에 넘어가고 아내 윤서와의 관계도 삐걱거리기 시작했다. 윤서의 장모는 그 와중에도 남 탓을 일삼았다. 결국 두 사람은 서로에게 책임을 돌리며 결정적인 갈등으로 치닫아 아내는 친정으로 보내고
진영은 오고 갈 데 없는 신세가 되어 고시원으로 들어간다. 한때 잘 나갔던 제약회사 직원, 동물병원 개업을 했던 병원장이었지만 빚더미 위에서 신용불량자가 되어서 회사에 취업할 수도 없게 되었다. 진영은 낮에는 퀵서비스, 밤에는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하며 생계비와 아이의 분유값을 마련하여 부인 윤서에게 보낸다. 한 달, 두 달이 시간이 지나면서 진영은 처음으로 아버지가 지내온 인생이 얼마나 치열했는지 실감하게 된다. 어느 날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다. 계산을 해드리려 하니 손님이 진영을 알아봤다. 진영이 아니냐? 고개를 드니 아버지의 오래된 친구주택 수리 시절 함께 일하던 이정팔 아저씨였다. 진영아, 너 이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 하니? 아, 예, 아저씨 안녕하세요. 놀란 진영이 인사를 하자 정팔은 눈을 가늘게 뜨고는 무거운 말투로 말했다. 너희 아버지가 매일 자랑하던 동물병원 원장이 무슨 꼴이냐? 너희 아버지도 너 이러고 다니는 거 아시니? 넌 근데 어쩌다 이렇게 됐냐? 일이 잘 안 되어서 병원 문 닫았어요. 진영아, 넌 착한 애였잖니? 내가 어찌 내 아버지한테 그리 했니? 너, 내 아버지, 그때 너희 집에서 쫓겨났던 그 얘기만 하면 지금도 가슴이 미어진다. 진영은 그 자리에서 멈칫했다. 부끄러움, 후회, 자책이 한꺼번에 몰려왔다. 이정팔은 계산하려던 물건을 내려놓고 밖으로 진영을 불러냈다. 내 아버지 사업해서 돈 벌었다. 지금은 2층짜리 단독주택 사서 2층은 월세 놓고 1층에서 혼자 사신다. 빌라도 한 채 있고 그것도 월세 줬어. 너한테 상처받은 마음 이제는 너가 효도해서 고쳐드려 하지. 진영은 고개를 들 수 없었다. 말없이 눈물을 떨구자 이정팔은 단호하게 말했다. 지금 당장 가서 빌어라. 무조건 빌어. 자존심이고 뭐고 그게 아버지다. 그 이상 무슨 말이 필요하냐? 정팔은 진영의 손에 김학수의 주소가 적힌 종이 한 장을 쥐어주었다. 나중에 가겠다. 말하지 마라. 오늘 지금 가서 용서를 빌어야 해. 정우야, 시간이 길어지면 아버지 마음이 더 굳어진다. 서둘러 아버지를 찾아뵈야 해. 진영은 이정팔 아저씨의 말을 되새기며 아버지 김학수의 집으로 향했다. 마음속에서 여러 번 말했지만 그의 발걸음은 한 번도 가볍지 않았다. 이제는 자존심이 문제가 아니었다. 아버지의 마음이 궁금했고 그 마음이 어떻게든 풀어지길 바랐다. 김학수의 집 앞에 서자 진영은 손을 떨며 초인종을 눌렀다. 잠시 후 문이 열리자 김학수가 고요하게 모습을 드러냈다. 진영은 아버지를 마주하고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아버지의 얼굴은 예전 같지 않게 굳어 있었다. 마치 세월을 다 삼킨 듯한 표정이었다. 아버지, 진영이 먼저 입을 열었지만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김학수는 눈길을 주지도 않으며 말했다. 너 올 거라고 정팔이 아저씨한테 들었다. 동물병원 망했다 하던데 안 됐구나. 진영은 그 말을 들으며 눈물이 더욱 쏟아졌다. 자식으로서 아버지에게 그리 큰 상처를 준 자신이 한없이 미웠다. 아버지,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동안 아버지를 외면했던 것. 너무 미안하고 후회해요. 제 인생에서 가장 큰 잘못이었어요. 다시 한번 기회를 주세요. 아니다, 어찌되었건 부자 간의 인연은 진영이 네가 끊었으니 돌아가거라. 다시는 볼 일이 없다. 진영이가 돌아갔다. 김학수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오래 묻어두었던 분노와 슬픔이 다시금 잔잔히 일렁였다. 너희가 내 등을 찔렀을 때 나는 그 칼을 빼내느라 2년 동안 고통스런 시간을 보내야 했다. 그 고통을 아무도 몰랐다. 진영도, 윤서도, 세상도. 그렇게 김학수는 다짐했었다. 다시는 보지 않겠다. 나는 내 삶을 살 것이다. 하지만 시간은 흐르고 아들은 그 다짐을 뚫고 다시 찾아왔다. 더욱 간절한 마음으로 진심으로 담긴 눈빛과 말이 아닌 행동으로 찾아온다. 며칠 후
오늘은 현관 앞에 진영과 며느리가 같이 왔다. 윤서가 아기를 안고 서 있었다. 조심스레 문을 두드리는 그 모습에 김학수는 한참을 문 안쪽에서 가만히 서 있었다. 고요한 침묵 속에서 심장이 서서히 쿵쿵 소리를 냈다. 아버님, 잠깐만요. 잠깐만 얼굴만 뵐게요. 그녀의 낮은 목소리, 그리고 문간에 들이운 두 사람의 그림자를 보는 순간 학수의 눈에 떠오른 건 지금의 윤서가 아니라 과거의 윤서였다. 사사건건 트집을 잡으면서 날 수치스럽게 하고 홀대하던 그 며느리가 생각난다. 아버님 드시던 컵도 안 닦으셨잖아요. 몇 번을 말해요. 정신을 어디다 두고 사시는 건지 나 원참. 날카로운 윤서의 목소리는 아침마다 날선 칼날처럼 김학수의 마음을 베었다. 아들 부부에게서 마치 짐짝처럼 취급당하며 밀려났던 그날, 학수는 고시원으로 향하는 택시 안에서 처음으로 자신의 삶을 부정당하는 기분을 느꼈다. 아무리 내가 가진 게 없어도 그렇게까지는 아니었어야지. 수치심과 분노가 뒤섞여 그날 밤 그는 베개를 껴안은 채 소리 죽여 울었었다. 무너진 자존심은 그 밤 이후로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다. 그랬던 윤서가 지금은 눈물에 젖은 얼굴로 아기를 안고 서 있다. 아이는 생글생글 웃으며 할아버지를 향해 팔을 뻗었다. 그 작은 손짓 하나에 심장이 흔들렸지만 학수는 곧 이를 악물고 마음을 다잡았다. 아니야. 이건 함정일지도 몰라. 또 나를 집어넣고 또 나를 밀어낼지도 몰라. 그는 과거의 상처들이 아직 생생히 살아있음을 느꼈다. 그녀가 내뱉은 말들, 무표정한 얼굴, 차가운 눈빛, 그 모든 것이 되살아났다. 받아들일 수 없었다. 지금은 아무 말 없이 떠나보내는 것이 자신을 지키는 길이었다. 진영은 매일 아버지의 집에 찾아갔다. 과일 한 박스를 놓고 가면서 아버지, 과일 드세요. 라고 말하고 그의 마음을 돌보려 했다. 아버지는 여전히 차가운 표정으로 그를 맞이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진영은 그런 아버지를 보며 답답한 마음을 억누르며 매일 같은 방식으로 다가갔다. 매번 작은 선물과 함께 말 없이 그저 그 자리를 지키는 그의 모습은 결국 아버지의 마음을 조금씩 흔들리게 했다. 하루는 주말 아침 윤서와 아기를 데리고 진영이 집에 다시 찾아왔다. 윤서는 깍듯하게 고개 숙여 아버지에게 인사를 하고 아기도 햇살처럼 웃으며 아버지를 바라보았다. 아버지는 그 모습을 보고 잠시 멍해졌다. 아기의 순수한 웃음이 그의 마음에 스며들기 시작했다. 하지만 김학수는 여전히 단호하게 말을 아꼈다. 그만둬라. 그만해라. 진영아. 윤서는 한참을 말없이 아버지의 눈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아버지에게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아버님, 저희 정말 죄송해요. 정말 잘못했어요. 너무 늦었죠. 하지만 우리는 정말 후회하고 있습니다. 다시 기회를 주세요. 저희도 다시 잘해보려고요. 그 말에 김학수는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몇 초 후 아버지는 한마디를 했다. 가거라. 아기 감기 걸리면 어쩌려고 하냐. 일찍 들어가라. 그렇게 한 번의 거절이 있었지만 아버지의 말 속에서 정말로 완전한 거절은 아니었다. 그저 아직은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다는 말이었다. 윤서와 진영은 고개를 숙이며 집을 떠났고 아버지의 마음 속에는 여전히 굳은 부분이 남아 있었다. 다시 또 왔다. 다시 또 며느리 윤서와 아들 진영은 떨리는 숨을 삼키며 김학수의 집 앞 대문 앞에 섰다. 짙은 저녁 햇살이 비추는 두 사람의 눈동자에는 깊은 후회의 빛이 어렸다. 기나긴 시간 동안 간직해온 미안함과 부끄러움을 안고 그들은 조심스레 발걸음을 옮겼다. 김학수는 달군 쇠판처럼 굳은 표정으로 방 안에 서 있었다. 오래전 함께 행복했던 가족 식탁의 기억을 떠올리며 잠시 눈을 감았다. 이윽고 그는 침묵을 깼다. 조금은 부드럽게 그러나 위엄있게 말했다. 들어와서 차 한 잔 마셔라. 처음 들어온 아버지 집은 따뜻하고 깔끔했다. 아들 부부는 차를 마시며 잠잠히 아버지만 바라보았다. 그리고 조용히 흐르던 시간을 깨듯 김학수가 찻잔을 내려놓았다.
잠시 아기에게 미소를 짓던 윤서와 눈을 맞춘 그는 천천히 입을 열었다. 내가 지금도 고시원에 살고 있었으면 너희가 날 찾긴 했을까? 진영과 윤서는 동시에 고개를 들었다. 학수의 눈빛은 조용하지만 단단했고 그 안엔 지난 시간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아기가 햇살처럼 웃으며 할아버지를 바라보았다. 할아버지 김학수는 그 모습을 보고 잠시 멍해졌다. 아기의 순수한 웃음이 그의 마음에 스며들기 시작했다. 하지만 김학수는 여전히 단호하게 말을 아꼈다. 학수의 눈빛은 조용하지만 단단했고 그 안엔 지난 시간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그때 나한테 했던 말들, 내가 밤마다 어떻게 잠들었는지, 얼마나 쪽팔렸는지 너희는 몰라. 그 고시원 냄새, 좁은 방, 벽에 붙은 곰팡이, 내가 어떤 마음으로 견딘 줄 알아? 진영은 고개를 떨구었고 윤서는 입술을 꾹 다물고 눈가를 닦았다. 잠시의 침묵 끝에 진영이 무릎을 꿇었다. 윤서도 옆에서 아기를 꼭 안고 무릎을 꿇었다. 아버지 죄송합니다. 진심으로 잘못했습니다. 그땐 정말 너무 어리석었습니다. 저도 아버님 제정신이 아니었어요. 모든 게 잘 풀릴 줄만 알았고 그러다 보니 아버님의 자리를 잊었습니다. 김학수는 둘의 고개 숙인 모습을 한참 바라보았다. 그들의 말이 진심인지 아닌지는 이미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여전히 쉽게 열릴 수 없는 곳에 있었다. 자식이 아버지를 찾아오는 이유가 아버지가 가진 게 있어서면 그건 자식이 아니라 손님이지. 그 말에 윤서는 조용히 눈물을 떨궜고 진영은 말없이 고개를 더 숙였다. 진영과 윤서가 눈물로 용서를 구하고 나서도 김학수의 표정은 쉽게 풀리지 않았다. 그는 천천히 등을 펴고 두 사람을 바라보았다. 목소리는 낮지만 또렷하고 단호했다. 듣거라. 나는 죽을 때까지 절대로 내 집을 미리 너희에게 주지 않을 거다. 두 사람의 눈이 잠시 흔들렸다. 하지만 김학수는 멈추지 않았다. 그리고 혹시라도 내가 죽기 전에 너희들이 또다시 나를 무시하거나 나를 홀대하여 모욕하거나 외면한다면 그땐 내 전 재산을 너희한테 한 푼도 안 남길 거다. 공증 서류로 남길 거고 변호사 통해서 법적으로도 확실히 해둘 거다. 동의하느냐? 진영과 윤서는 숨을 들이켰다. 중간의 침묵 후 진영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예, 아버지, 저희는 그걸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버지 뜻 존중하겠습니다. 윤서도 울먹이며 고개를 끄덕였다. 아버님, 2번 다시 그런 일 없을 겁니다. 저희가 그 상처를 또 드린다면 그땐 정말 자격이 없는 겁니다. 학수는 그들의 말을 들으며 잠시 시선을 거두었다. 그 말들이 진심이라 해도 그가 겪은 지난날의 고통은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 최소한의 약속과 조건을 받아내는 것이 그에겐 마지막 자존이었다. 김학수는 깊은 숨을 내쉰 뒤 오랫동안 눌러두었던 감정을 누그러뜨리듯 입을 열었다. 좋다. 그럼 너도 고시원에서 나오고 윤서 너도 친정에서 나와라. 부부가 같이 살아야지. 진영과 윤서가 동시에 김학수를 바라보았다. 놀람과 희망이 섞인 눈빛이었다. 2층에 새 놓은 집이 3달 후면 계약 만기다. 우선 그 전까지는 1층에서 나랑 같이 살아보자. 내 방식대로. 내 생활을 침범하지 않는 선에서. 그는 고개를 돌려 윤서를 바라보았다. 할 수 있겠느냐? 윤서는 조심스레 고개를 끄덕였다. 예. 아버님, 정말 감사합니다. 절대 불편하시지 않게 조심히 잘 지내겠습니다. 진영도 바로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이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김학수는 두 사람의 반응을 조용히 바라보다가 마지막으로 말했다. 3개월 후에 2층으로 올라가 살아라. 나는 이 1층에서 혼자 내 방식대로 살아갈 거다. 그건 건드리지 마라. 그게 조건이다. 두 사람은 그 말에 격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 순간 완전한 화해는 아니었지만 분명 시작은 되었다. 상처를 딛고 관계를 회복하려는 첫걸음이었다. 3개월 후 며느리 윤서는 김학수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다.
그녀는 하루하루 진심으로 시아버지를 극진히 모시며 그동안의 자신을 돌아보며 진정한 사려 깊음을 배우기 시작했다. 아버지의 말 한마디, 마음 한 조각도 놓치지 않으며 점차 그에게 신뢰를 쌓아갔다. 진영 역시 마찬가지였다. 친구의 동물병원에서 일하며 과거의 실수들을 되돌아보며 진정으로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다. 그가 살아가며 느꼈던 회한과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이 조금씩 치유되어 갔다. 3개월의 시간이 흘렀고 진영과 윤서는 2층에 새 보금자리를 마련하고 아버지의 뜻을 따라 1층에 남아있던 김학수는 자신의 방식대로 혼자만의 공간을 유지하며 평화로운 일상을 보냈다. 그들의 상처는 아직 완전히 치유되지 않았지만 그들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갔고 아버지와 아들, 며느리 사이에는 이전의 거리가 점차 좁혀졌다. 아버지 김학수는 그들의 변화된 모습을 보며 마음속 깊은 곳에서 진심으로 내리던 한숨을 내쉬었다. 아버지의 등에 칼을 꼽았던 자식들은 결국 용서를 받았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아버지의 인생, 아들의 후회, 그리고 며느리의 변화까지. 이 모든 여정은 단순한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삶 속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진심과 용서의 이야기였습니다. 세상이 각박하고 가족이라는 이름조차 때로는 무겁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걸려도 진심은 결국 전해지고 마음은 닿는다는 것을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야기가 좋았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댓글, 정성껏 남겨주세요. 무료입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응원이 더 많은 감동을 만들어 갑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